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오늘 타고 있는 차는요, 제네시스 G90입니다. 이 차를 사실 2년 전에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타고 있는 차는 23년형에 새롭게 추가된, 그러니까 그 롱휠 베이스 리무진 모델이 아닌 일반 모델에 새롭게 추가된 똑같은 3.5 터보에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엔진이 탑재된 그 모델입니다. 그 모델을 일상 주행 조건에서 탔을 때 확인되는 점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연비 리셋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제가 따로 할 필요 없겠네요. 그럼 바로 출발해도 되겠습니다. 리뷰를 마쳤을 때 한번 성적표를 다시 살펴볼게요. 참고로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의 스펙은 스탠다드 휠 베이스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 엔진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21인치 휠 타이어가 장착이 된 사륜구동의 4인승 시트 옵션 모델입니다. 요 사양대로 했을 때 가격을 보니까 1억 4천만 원을 약간 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스탠다드 휠 베이스 모델에서는 이제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차가 출발할 때 그 구동력 배분 특성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에코 모드인데요. 이렇게 출발할 때는 모든 바퀴에 다 구동력이 가고요. 30km를 넘었는데도 앞바퀴에 계속적으로 구동력이 갑니다. 대략 50km 정도 되니까 앞바퀴에 구동력이 빠지네요. 네, 여기가 지금 언덕도 아니고 거의 평지에 가까운 완만한 오르막인데도 불구하고 에코 모드에서도 꽤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꽤 높은 속도까지 앞바퀴의 구동력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상태에서 그 기준 속도를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후륜구동으로 작동을 하네요. 그리고 후륜구동 상태를 유지를 하다가 이제 조금 더 추월가속 강력한 힘이 필요해 가지고 엑셀을 깊게 밟으면 그때는 앞바퀴에도 적극적으로 구동력을 보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차를 출발시키면서 몇 킬로까지 사륜구동 상태를 유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전히 에코 모드입니다. 갑니다. 일단 출발 직후에는 사륜구동 유지가 되고요. 30km를 넘었고 40km도 넘었습니다. 50km를 넘어서도 사륜구동 상태가 유지가 되네요. 그 이상 속도가 되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고정적으로 50km라는 기준에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만 일률적으로 이 구동력 배분이 작동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해본 다른 제네시스 모델이나 현대의 사륜구동 모델들과 좀 이 G90의 사륜구동이 다른 점은 에코 모드일지라도 출발 직후부터 꽤 높은 속도까지 사륜구동 상태를 유지를 하더라 하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컴포트 모드에서 차를 출발시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네, 30km, 40km, 50km 넘었고 계속 사륜구동이 유지가 됩니다. 거의 60km 가까이 됐을 때 그 이상 되니까는 이제 구동력을 해제를 하네요. 앞바퀴 구동력을 해제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에코 모드일 때와 또 다른 점은 그렇게 후륜구동 상태로 넘어가다가도 조금 더 덜 엑셀을 깊게 밟아도 사륜구동으로 전환을 빨리빨리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륜구동의 사용에 좀 더 적극적이다 라는 점으로 이 컴포트 모드의 구동력 배분 특성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스포츠 모드에서 구동력 배분 특성 한번 보겠습니다. 출발 시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구동력 배분 특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일단은 계속적으로 50km를 넘어서도 60km를 넘어서도 사륜구동 상태를 유지를 하네요. 엑셀에서 놨다가 다시 밟을 때에도 전륜구동의 어떤 그 동력 전달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른 이제 제네시스 현대 사륜구동 모델도 마찬가지죠. 이 스포츠 모드에 놓으면은 가급적이면 사륜구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죠. 얘도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G90에는 기본 3.5 터보 엔진에 적용되지 않는 추가적인 장치가 더해져 있죠. 가격표나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보시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라는 그게 더해져 있는데요. 그 장치의 역할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부분의 터보차저 엔진에는 공통적으로 있는 특성이 있는데요. 바로 매우 낮은 RPM에서 급작스럽게 회전수를 올려가야 될 때, 초월 가속이라든지 그렇게 할 때 아주 약간의 반응 지체 현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기가스가 충분한 힘으로 나와야 그게 터보차저를 작동을 시켜서 엔진으로 더 많은 힘을 불어넣을 수가 있는데, 이 낮은 RPM에서는 배기가스의 그 힘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반응 지체 현상을 가리켜 가지고 터보 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본 3.5 터보 엔진도 이 터보 렉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매우 적게 있는데요. 제가 타고 있는 차에 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바로 거기서 장점을 발휘합니다. 아주 낮은 RPM에서 중간 회전까지 터보가 충분히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48V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 이 전동화된 슈퍼차저를 통해서 엔진으로 이 과급된 공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낮은 RPM에서 갑자기 이 중간 회전까지 회전수를 올려갈 때 그 아주 미약하게 있던 답답함마저 없앤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원표를 보면은 이 차가 이제 기본 엔진보다 35마력이 더 높죠. 토크도 2kgm가 더 높고요. 근데 좀 오해하시기 쉬운 거는 그렇게 출력이 더 높은 게 바로 이 일렉트릭 슈퍼차저 때문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렉트릭 슈퍼차저는 작동하는 회전수의 구간이 이 저회전부터 중간 회전까지만 작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최고 출력을 내는 이제 레드존 직전 그 허용 회전까지는 순수하게 이 두 개의 터보 차저로만 그 높아진 최고 출력을 내는데요. 이 엔진을 홍보하는 이 제네시스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면요, 터보 차저의 크기 증대라는 그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차는 기본 3.5 터보 엔진보다 이 터보 차저가 더 큰 거를 탑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공기를 엔진으로 넣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인터쿨러의 용량도 확대되었다고 그 영상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이 출력과 토크가 더 높은 것은 그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때문은 아니다,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48V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48V 시스템을 위한 리튬 배터리가 이 트렁크에 바닥에 탑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 전장류는 12V 배터리를 쓰죠. 그러니까 이 48V와 12V 사이를 변환하는 그 역할을 위한 컨버터가 그 리튬 배터리에 통합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차해서 시동이 자동으로 꺼졌다가 아이들링 스탑앤고로 다시 재시동이 걸릴 때 그때에도 정말 그 최소한의 진동만이 발끝에서 느껴질 뿐입니다. 이 48V의 시스템에는 이 엔진의 스타터 제너레이터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작 특성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차나 많은 회사들이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아닌 그 48V 이 스타터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엔진이 힘을 낼 때 거기에 이제 모터의 힘을 같이 더해주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이제 전기 모터는 회전수가 생기자마자 이 최대 토크와 그 다음에 최고 출력을 바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자, 잠시 뒤에는 제가 이제 웬만한 차들의 승차감 비교를 하는 그 구간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차에는 이제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승차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지. 제일 첫 번째로는 포장 상태가 비교적 고른 편인 콘크리트 도면입니다. 얼마 전에 신형 GAT 3.5 터보를 탔었기 때문에 걔네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었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시 에어 서스펜션은 에어 서스펜션이네요. 그러니까 신형 GAT 3.5 터보도 그 차의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상당히 훌륭했는데 얘는 그 수준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있는 웬만한 잔유철에 대해서는 그게 탑승자의 몸에까지도 오지도 않는 느낌입니다. 물론 이렇게 다리 이음매 같은 것을 넘을 때에는 그거의 존재까지는 알 수는 있어요. 낙차가 있으면은 그 충격량은 좀 더 커지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잠시 뒤부터는요, 포장한 지가 좀 오래된 지속적으로 좀 불규칙한 그런 콘크리트 도면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인데요. 여기서는요, 이 바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를 정도는 결코 아닙니다. 그거를 완충해서 탑승자의 몸에까지 전해주는 것이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긴 한데요. 지금처럼 노면이 지속적으로 안 좋을 때는 지금 G90의 이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은, 그러니까 그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차들끼리에서는 또 탑티어급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은 에코 모드여서 좀 감쇄력이 그래도 좀 편안한 상태였는데, 자, 그럼 스포츠 모드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감쇄력도 좀 달라지겠죠? 에코일 때보다 약간 단단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좀 안락함 쪽으로 무게중심이 많이 가 있는 그런 세팅입니다. 그래도 제법 스포티하네요. 이 스포츠 주행 모드에서는 이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을 더듬는지 모르겠네요. 자, 잠시 뒤에 편도 1차선에 콘크리트 노면에 이제 긴 터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G90의 소음 특성 한번 보겠습니다. 미세한 소리로 지금 이 콘크리트 노면이라는 거는 알 수는 있는 정도예요. 그렇지만 그 양은 매우 작습니다. 지금 큰 차가 하나 지나가죠. 한번 볼게요. 지금 한무대기의 차가 지나갔는데요. 어떻게 들리셨나요? 운전석에서 느끼기에는 얼마 전에 타본 G80 페이스리프트 모델보다 조금 더 조용하긴 하나, 그 차이가 이렇게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눈을 감고 여기를 이 차와 그 다음에 G80의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통과를 하면, 이건 어떤 차다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한번 큰 차가 지나가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있네요. 이 제니스 차에서는 유일하게 이 G90만 이 뒷유리까지 이중접합 차원 유리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후면 유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나가고 나서 후방에서 이 반대편 차선에서 큰 소리를 내는 차들의 그 소리의 마무리까지 더 좋아진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앞에서 다가오고 측면으로 지나갈 때까지는 그 차이가 아주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 매우 조용하지만 G90라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확 조용하다까지는 아니다라는 걸로 결론이 내려질 수 있겠네요. 이 차를 운전할 때 썩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 그런 시츄에이션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이렇게 고속화 도로를, 아무래도 지금 기어 단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최고 기어에 물려 있겠죠. 8단에. 그리고서 RPM이 매우 낮은데, 그러니까 1000rpm 부근에서부터
이 1500rpm 부근까지 그 구간에서 기어를 낮추지 않은 채로 이렇게 회전수를 이렇게 서서히 올려갈 때 있잖아요. 그때는 거의 항상 이 스티어링을 통해 가지고 이 구동, 그러니까 동력 전달 계통에서의 진동이 좀 올라오는 편입니다. 이 페달을 통해서는 올라오지 않고요. 지금도 보면은 네, RPM이 1000 가까이로 떨어졌잖아요. 네, 이렇게 서서히 RPM을 올려갈 때 그럴 때는 좀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3.5 터보가 기본 엔진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뭔가 이 일렉트릭 슈퍼차저와 그 다음에 용량이 이렇게 크기가 커진 이 터보차저 간에 거기에서 어떤 동작에서 발생하는 특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거의 항상 좀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현상이 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좀 잘 드러납니다. 지금 도시고속도로 기준으로 뭐 규정속도 부근 그보다 좀 아래에 있는데요, 70km니까. 그럼 RPM은 지금 1000 약간 넘거든요. 여기서 서서히 속도를 올려갈 때 네, 그때 어김없이 그런 진동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인분한테 잠깐 운전을 부탁드리고 G90 뒷좌석을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이제 그 옵션 중에 VIP 시트, 그러니까 4인승으로 뒷좌석의 양쪽이 분리되어 있는 네, 그런 시트입니다. 이 차가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이제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마냥 쿠션이 출렁출렁한 그런 스타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 좀 약간의 단단함을 남겨놔가지고 차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그런 세팅인 것 같고요. 이 차도 이제 앞차축보다 뒷차축이 더 단단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쇼퍼 드립은 고급차 치고는 그렇다로 말씀드리는 게 좀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뒷좌석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니까 네, 정말 독립된 편안한 나만의 공간을 확보한 기분이 들어서 네,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의자를 쉬는 자세로, 아이고 꺼졌다. 자, 없어진 거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레스트라는 그거를 이 도어 트림에 있는 걸 눌렀더니 이 조석이 최대한 앞으로 이렇게 밀려가면서요. 네. 저 멀리에 있는 네, 그 등받이에 접혀 들어가 있던 발 받침대가 이렇게 내려오네요. 근데 다리 받침대도 올라가네요. 근데 요거를 쓰시려면 본인의 신발을 벗는 거는 좀 잘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간을 위해서. 어색한 침묵이 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해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역시 이번에도 앞차축보다는 뒷차축이 더 단단한 세팅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 서스펜션을 갖춘 그런 고급 세단들 중에서는 좀 비교적 스포티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양쪽이 비대칭하게 요철이 있을 때 이 차는 바퀴끼리의 4개의 바퀴의 간격이 다 이렇게 널찍널찍하다 보니까 그 작은 변화도 그게 좀 크게 증폭이 되는 느낌이에요. 차의 움직임이 그런 게 있습니다. 간단하네요. 스포츠 모드는요. 좀 종합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그런 그 고급 세단들 중에서는
컴포트의 감쇄력을 놓더라도 단단한 편에 속하고 스포츠도 더 그런데 앞과 뒤를 비교할 때는 뒤가 더 단단함이 느껴진다 하는 부분은 거듭 확인이 됩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의 이 엔진은 600만원짜리 옵션이잖아요. 그럼 과연 그거를 할만한가 선택을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의 대답은 할만하다입니다. 이제 엄밀히 따져보면은 그 엔진만 추가하는 금액은 아니고 이 엔진을 선택하면은 20인치 휠이 포함되기 때문에 20인치 휠에 100만원을 제하면은 500만원이 이제 추가되는 건데요. 그게 35마력과 2토크를 올리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하드웨어는 똑같고 어떤 ECU 튜닝 이런 수준의 그 성능 차이가 아니라 하드웨어가 다르죠. 네, 그래서 그 48V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터보 차저가 크기가 더 큰 그리고 이제 더 대용량의 인터쿨러가 들어가고 이 구동 계통에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상주행을 할 때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3.5 터보 엔진과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확실히 똑같이 두 엔진이 다 그 제원상에서는 이 1300rpm인가 거기서부터 최대 토크가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회전수를 올려갈 때 여유도 면에서 확실히 나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이 놓치기 쉬운 요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엔진의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가다서다를 수없이 반복하는 이 도심 안에서 엔진이 이렇게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는 그 동작에서의 완성도가 훨씬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어떤 제원상에 보여지는 출력의 차이도 있지만 이 일상주행을 조금 더 고급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면에서 그 가치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엔진은 선택할 만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옵션으로 생각을 했을 때 좀 이 차에 꼭 필요하다 아니면은 G90를 선택할 때 필수템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도어를 전동으로 닫아주는 이지 클로즈는 꼭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후륜 조향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를 단품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묶음을 다 같이 해가지고 했을 때 이 차는 이제 패키지화된 옵션이 세 가지가 있죠. 이제 파퓰러는 이제 많은 제네시스 모델에 있는 거고요. 그 위에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게 프리미엄 컬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좀 선택할 만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선택하는 입장에서 지금의 이 엔진을 선택을 한다면 또 꼭 고르게 될 옵션이 바로 이 엔진에만 선택이 가능한 21인치 휠입니다. 20인치와 21인치는 보면은 타이어 폭은 똑같아요. 앞에 245 뒤에 275 폭은 똑같은데 이제 편평비가 다르죠. 그럼 휠 무게가 이제 1인치가 커지니까 늘어날 거고 타이어도 이 사이드월이 짧아지기는 하지만 그 사이드월을 더 강화시키느라고 타이어 무게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차의 재원표를 보면 20인치와 21인치의 공차 중량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20인치나 21인치나 이 바퀴의 무게는 똑같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연장선으로 21인치를 선택을 한다고 해가지고 승차감이 저하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G90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또 하나의 필수템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뱅앤올룹슨의 23개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3D 사운드 시스템이 있겠습니다. 일단은 뭔가 이제 미디어를 켤 때부터 저 대시보드 앞쪽에서 전동으로 올라오는 그 전동식 팝업 트위터부터 해가지고요. 저거는 볼 때마다 이제 흐뭇해지죠. 제가 물론 기본 그 뱅앤올룹슨 시스템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게 스피커의 개수뿐만 아니라 음질에서도 차이가 꽤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만약에 G90를 선택을 한다면 결코 선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옵션은요 바로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입니다. 특히 이제 그러니까 롱휠 베이스 모델이 아닌 이 차에서는 더더욱 고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시트를 선택하면은 뒷좌석 공간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지는 것은 있습니다만 이제 가운데가 아예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인승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인승에다가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2를 넣으면 웬만한 기능들은 이미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좌석 공간의 사용성과 좀 비좁아 보이게 만드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저는 매우 주관적인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이 VIP 시트는 고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차에서 아쉬운 점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이 차의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의 조율인데요, 특히 많은 상황에서는 이 차의 승차감이 매우 좋게 잘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움이 좀 남는 그 승차감은 어느 상황이냐면요, 길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돌토돌한 길을 좀 한동안 갈 때, 그때는 조금 더 안락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도로의 자잘한 변화가 좀 고스란히 탑승자에게, 특히 뒷좌석에 앉는 탑승자에게 고스란히 좀 전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의 어떤 설정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뭐 각종 부싱률을 또 좀 새롭게 개선하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특히 뒷좌석에서의 승차감 그 부분은 조금 더 안락함 쪽으로 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가 비교되는 그 차종들은 이 운전석 앞좌석에서의 경험보다는 뒷좌석에서의 경험이 매우 중요시되는 그런 특색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항속주행으로 기어 단수를 높게 해가지고 RPM이 1000rpm에서 약간 넘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서서히 RPM을 올려갈 때, 그 1000에서 1500rpm 사이를 서서히 회전수로 올려갈 때 반복적으로 좀 이 스티어링을 통해서 전해지는 진동 특성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그 단점은 뒷좌석에 앉으실 VIP는 전혀 알 길이 없지만, 운전석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게 될 그런 전문 드라이버께서는 그 부분이 좀 아쉽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서 또 아쉬운 거 하나는 뭐냐면요, 이 전동으로 팝업되는 도어 핸들 있잖아요, 그게 좀 사용상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좀 그러냐면요, 지금처럼 제가 이제 혼자 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차에서 멈춰요. 그러면은 이 도어를 이제 운전석 도어만 열면은 그 팝업되는 도어 핸들이 운전석만 팝업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조수석이나 뒷좌석의 두 개의 도어는 팝업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팝업을 시키려면 이 닫았던 운전석 도어를 다시 열어서 이 도어 언락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이 스마트 키를 이제 소지한 상태에서 도어를 한번 잠궜다가 다시 그 잠금을 풀거나 이렇게 해야지만 4개가 동시에 팝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전자 혼자 탄 경우에 차에서 내렸을 때 이 4개의 도어 핸들이 다 이렇게 팝업이 되도록 하는 설정을 하나만 만들어 준다면, 운전자가 다시 닫았던 운전석 도어를 다시 열어서 이 도어 트림에 있는 그런 도어 잠금을 해제를 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하게 도어를 잠갔다가 다시 잠금을 해제해야 될 그런 일을 만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차의 오토플러시 도어 핸들이 불편한 상황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주행을 마치고 시동을 끕니다. 그리고 운전석 도어를 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도어 핸들이 운전석 도어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도어는 열었다 닫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안에 수납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뭔가 뒤에서 꺼내려고 여기를 좀 열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무리 하다가 안 열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운전석 도어를 열어 가지고 이 도어 잠금을 해제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이게 펼쳐지죠. 아니면은 이제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이 네모난 부분 터치했다가 이제 잠그고 다시 이제 튀어나오게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점만 조금 더 개선이 된다면 이 차의 전체적인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실 분이나 아니면 뒷좌석에 앉으시게 될 VIP 분의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G90의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모델의 좀 총평을 내리자면,
네, 꽤 뛰어난 실력을 지닌 매우 경쟁력이 높은 네, 그런 쇼퍼 드리븐 럭셔리 세단이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것과 같은 스펙으로 하려면은 네, 1억 4천만 원을 조금 넘게 되는데요. 그 대신에 뒷좌석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 이 차에 적용되어 있는 예, 그 4인승 VIP 시트나 이런 것들을 빼고 앞좌석 컴포트 위주로 스펙을 구성하면은 그러니까 1억 3천만 원 언더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역시 이 차가 갖추고 있는 콘텐츠, 그리고 이 차를 선택한 분들에게 이 차가 베풀어줄 그런 편의성, 또 안락성,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 가격에 맞는 네,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시승이었습니다. 이 차의 리뷰를 위한 주행을 마치는 시점에서 제가 주행한 총 거리와 총 평균 연비 한번 보겠습니다. 네, 502.5km를 주행했고요. 9.2가 나왔습니다. 이 차의 공인 연비는 이제 8.3인데요. 이 연비에는 제가 이제 두 군데의 와인딩 로드에서의 격한 주행을 포함을 한 겁니다. 이 차의 이제 공인 연비가 8.3인데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잘 나왔는데요.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외기 온도가 이제 영하로 떨어지지 않은, 춥긴 했지만 내 영상에 머물러 있었던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꽤 잘 나왔다는 점은 네,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진이 그 기본 3.5 터보보다 체감적으로 연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출력도 높은데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네시스 G90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4륜구동 모델의 일상주행 조건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